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치유가 되는 게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서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아, 내 죽음과 내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전쟁을 겪지만 우리 세대들이 자꾸 이제 어떤 전쟁의 이런 어떤 그 본질은 안 보고 자기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당신이 잘못했네. 당신이 잘못했네. 이거 왜 안 했어? 왜 안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런 부분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적 정의로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역사에 이것이 한국인에게도 아픔이었고 전 세계인에도 아픔이었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위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죠. 유엔군을 이제 결성하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넣었는데 The present situation is a serious one and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To take steps necessary to re-establish peace in that area. 그런데 소련이 기권을 해버려. 그래서 만약 그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소련이 좀 체면 때문에 거부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만들어졌다. 우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중요한 건 유엔군보다 미군이고 전투력의 90%는 미군인데 미국은 유엔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참전 결정을 했어요. Korea is a small country, thousands of miles away. But what is happening there is important to every American. We are united in detesting communist slavery. We know that the cost of freedom is high, but we are determined to preserve our freedom no matter what the cost. 그래서 안전보장이사는 6월 28일 날 받고 6월 27일에 벌써 미군은 단독으로 참전 결정을 해버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부대 보고 참전하라고 그러니 급하니까 공군기부터 뜬 거예요. 그래서 공군이 무지하게 떴는데 실제로는 제공권을 장악해버리니까 북한도 이거를 예상을 못해가지고 대공장비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6월 26일까지 와야 되는데 공군이 떠지가 낮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도착한 날이 7월 3일에 도착을 해요. 많이 늦었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여기 7월 3일에 도착을 하고 그러니까 6월 28일에 점령을 했지만 얘들이 안 오니까 여기 북한군도 서 있었어요. 3일 이상을 벌어. 그게 지금 요즘에 한국 전쟁의 미스터리 북한군이 왜 서울에서 꼼짝 안 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작전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버는데 3일을 버는 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국군 전력이 빠져나가요. 그 당시 한국군은 총 들고 총안 들고 자기 본대를 찾아 모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군대가 전멸한 것이 아니라 절반 이상이 살아서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집결해도 또 싸우고 어딘가에서 집결하고 또 싸웠어요. 다른 나라 군대는 이 정도 되면 괴멸해요. 근데 국군 전력을 괴멸시키고 그냥 무인지경으로 내려간다는 계획이 틀려지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군이 참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스미스 부대 오산에서 들어오는데 이때 미군은 전 세계 미군 중에서 훈련이 제일 안 된 군대였어요. 일본은 천국의 땅이어가지고 거기는 훈련도 없다. 미군도 훈련 하나도 안 하고 거기 오면 양 군복 바지만 데리고 놀던 애들이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싸움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북한군한테 그냥 험악하게 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어떻게 미군이 투입되는 바람에 하루씩 벌어, 하루씩. 여기서 3일 벌고 여기서 하루 벌고 하루 벌고 하루 벌고 해서 7월 24일쯤에 이제 낙동강 방어선까지 오게 되는데 북한군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병력의 반 이상을 날려버려요. 거기다가 보급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계속 폭격을 당하니까 보급로 없어지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약 240km의 방어선이 생기는데 여기서 40%의 미군과 한 절반 정도 생존한 국군과 역시 40%가 날아간 북한군의 이제 일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은 예측하지 못한 전쟁을 하면 전술이 엉망이 돼요. 그렇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쟁 영화 보면 맨날 이런 거 나오잖아. 막 코너에 몰렸다가 갑자기 누가 막 연설을 해. 으악 이러고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달겨들잖아. 그렇게 싸우면 다 져. 그래서 이때 북한군이 전전선에 걸쳐서 거의 동시 공격을 해. 하나만 뚫리면 된다. 왜냐하면 유엔군하고 한국군도 병력이 없어서 2차 방어선이 없었어. 종이장처럼 돼 있으니까 하나만 뚫으면 된다. 그래서 그리고 학도병들도 이제 많이 가는데 학도병 같은 경우는 철모도 없이 가서 이때 이제 그 유해 발굴 해본 분이 말씀하시는데 북한군은 그래도 철모 있고 수통이라도 차고 그리고 북한군 참호는 깊대 삽이 있으니까 근데 국군은 철모도 없고 수통도 없고 삽이 없어가지고 참호를 못 파. 그러니까 손으로 파가지고 10cm 이런 데 엎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맨 땅에 엎드려 싸운 거야. 그리고 이때가 7월, 8월인데 민둥산이니까 참호 팔 삽도 없는데 시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둬요.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하루 썩어요. 가다 보니까 산 전체가 시체 때문에 썩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처참한 상황에서 한 2주 정도 전투를 하는데 결국 북한군이 보급도 딸리고 이미 저기 병력이 소진됐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쯤에 한 번 최후의 공세를 한 번 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는 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진 날이 9월 15일인데 사실 9월 14일 정도 되면은 낙동강에 있는 북한군도 괴멸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인천 상륙작전 안 해도 낙동강 방어선에서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괴멸된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갔으면은 돌아가면서 민간인 희생자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늘 수밖에 없어. 군대는 점령할 땐 착해요, 보통. 왜냐면 여기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쫓겨 도망갈 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냥 올라갔으면 민간인 희생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한 10배가 넘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올 수밖에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를 중심으로 봐야지 전세를 뒤엎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가서 차단을 하는데 여기서 북한군 전력이 한 80%가 결국 사라지게 돼요. 와. 그래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낙동강 방어선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2라운드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3라운드는 뭐냐? 미국은 원래 38선대로 끝내라. 근데 이제 한국군 입장에서 보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인데 그래서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올라갔다가 여기 있는 소련이 덤비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때 1948년에 중국이 이제 뭐 중공이 통일하게 되면서 냉전 체제의 두 개의 사회주의 국가가 딱 여기 버티고 있는데 미군이 올라갔다 양쪽하고 붙으면 이건 그냥 세계대전. 파워로 보면 세계대전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막아라 그랬는데 이제 국군이 이제 용기가 생겨서 단독으로 가겠다고 올라가서 처음으로 38선을 넘었던 날이 10월 1일. 10월 1일. 그래서 그걸 이제 국군의 날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쫙 올라가서
맞아. 이제 통일이 눈앞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급해지니까 중공군을 동원하게 그렇지, 됐어요. 중공군이. 간단히 말하면 18개 사단을 한 20여만 명을 여기다 투입을 해요. 이제 전쟁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챕터 중공군의 계획과 일사후퇴인데 메가더 사령부의 목표는 뭐냐면 중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어떻게든지 여기까지 간다. 그래서 사실은 좀 무리할 정도로 밀어붙여요. 빨리 올라가라. 속전속결로 빨리 가라. 그래서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6사단 7연대 1대대 선봉소대가 초산에 도착해서 압록강 물을 뜹니다. 그게 지금도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이미 중공군은 주변에 쫙 깔려 있었다. 이 사람들도 미국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사실은. 미국이 가진 2차 대전 때 보여준 저력이 있어가지고 당시 미국의 생산력이랑은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그리고 군화 이런 거 미국이 다 줬어. 수십만 컬레를 군화 이런 거까지 다 줬거든요. 그러니 중공군 입장에서는 뭐냐면 장기전으로 가서 미국 못 이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중공군의 전술은 뭐였냐면은 일단 그걸 은밀 기동이라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중공군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왔는데 메가더 사령부가 그걸 안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 믿은 게 아니고 항공 정찰을 2배로 띄웠어요. 근데 당시 미군 입장에서는 항공 그때 다 민둥산이니까 그리고 겨울이니까 나무도 없고 눈밭에 20만 명이 지나갔으면은 뭐가 이게 길이 생기든지 뭐 엄청나게 생길 거고 그리고 20만 명이 밥도 지어 먹어야지 보급품도 와야지 이건 절대 항공 정찰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항공 정찰을 돌렸는데 아무런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전부 흰 모포 들고 뒤집어져 있고 눈 지나가면 덥고 20만 명이 소리 소문 없이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미군이 전혀 몰랐던 무서운 점이었고 그다음에 군대라는 게 그냥 진격하는 게 아니죠. 사령부가 있으면 진격하면 초소든 중간 보급 기지가 있고 전방 부대가 이렇게 있죠. 길이 나뉘면 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당시 중공군은 이미 다 들어와 있어. 여기가 다 산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매복하고 숨어 있어. 미군은 도로 따라만 움직이니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속한 날 동시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인원이 어마어마했나 봐, 중공군도 저렇게 그때 매복을 20만 하니까. 명이 들어와. 그때 미군은 그때 한 5만 명 정도. 이때 최대 병력으로 밀어붙여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임해 전술이라고 하는 거야. 최대 물량 인원을 동원해서 밀어붙여.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버리고 여기를 점령해버리면 앞에 전투부대는 완전히 고립되겠죠. 그럼 이쪽이 어쨌든 후퇴를 하겠죠.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또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서 잡아요. 그리고 보급선이 못 와요. 포병은 날아갔어요. 중공군은 이 전술로 여기서 주력을 괴멸시키면 미국 내에서 반전, 이게 남나라 전쟁인데 우리가 왜 가서 죽어야 되니? 이러니까 반전 여론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다음에는 뭐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작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미 해병 1사단이 탈출해 나오죠. 여기서 해병대가 빠져나오게 된 유명한 게 이제 장진호 전투인데 이 와중에 탈출해 나와서 흥남까지 와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흥남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일원이 그럼 이걸 어떻게 빠져나오냐 싶잖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게 저 사진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다른 게 있는데 저게 지금 미군이 퇴로인데 그럼 저런 양쪽 산기슭은 전부 중공군이 덮어 있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은 평야야. 이게 산이 양쪽 다 이렇게 된 데가 이제 공군이 때리는데 다행히 열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병사들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현지 주민들 말 들어보면 가보면 산에 중공군이 가득하다는 거야. 그래도 해병대가 빠져나오는 바람에 미국은 또 막 선전하지. 봐! 우리 해병대는 살아나왔어. 이렇게 되니까 반전 여론이 안 일어났어. 그랬더니 이때 중공군의 야전 사령관들은 틀렸다. 이번에 잡았어야 되는데 이때 못 잡았으면은 이게 앞으로 미국과 꼭 장기전에서 못 이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적당히 협상하자고 했는데 마오쩌둥이 들으니까 이거 이길 것 같잖아. 너무 신나게 이겼잖아. 근데 밀어붙여요. 근데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중공군도 약점이 드러나는 거야. 아, 얘들이 이제 보니까 인력 소모형 전투를 하니까 일주일 이상을 못 써. 그리고 수법을 다 알아.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중공군도 이게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야, 예를 들어 첫날은 인해 전술로 하니까 수비대가 거의 절반이 죽어. 자, 이렇게 되면 한 5일 공격하면 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 날쯤 되면 애들이 알아. 이제 아, 일로 오는구나. 나중에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여기 저기 모이는 줄 알고 때려. 그럼 다음날 또 거기 모여. 잠깐만. 나중에 한 일주일 전투를 하는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그러니까 잠도 편하게 잤대. 그 시간 지켜서. 오니까 알람 맞춰다가. 야. 그런 식으로 되니까 분명히 수비대가 녹아나는데도 점점 전력은 우세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제공권하고 이제 화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미끼가 되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올 거야. 분명히 이 길로 오고 이 길로 오겠지. 여기다 확 때려잡아. 먹을 거 놓고 오는 길에 다 때려잡는 식으로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엔군이 이길 수 있는 전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도 탈환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군이 야전사령관 들었자 이거 이제 틀렸다. 안 된다. 포기합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챕터 휴전회담이 시작해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휴전회담 장소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휴전회담을 질질 끌어. 당시 이제 중요한 안제가 뭐냐면 38선으로 복구하자라고 주장을 해. 휴전할 때. 근데 이제 국군은 이미 미국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현재 전투 종전하는 지점에서 국경으로 하자라고. 중국 쪽 내부 문서도 보면은 결국은 38선이 아니라 현재 지점에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끌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치의 땅이라도 더 밀자라고 하고 유엔군 입장에서는 현 전선에서 방어만 하고 가능한 한 공격하지 마라. 근데 이제 황당한 게 뭐 우리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산 넘어 산이잖아요. 전쟁하다 제일 웃기는 거 뭐냐면 내가 있는 고지인데 여기가 높아요. 여기서 막 우리한테 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방어만 하면은 안 되잖아. 올라가야죠. 이거를 점령을 해야 돼. 점령을 했어. 뒤에 더 높은 고지가 있네. 이거 유명한 얘기야. 이거를 점령했더니 뒤에 또 있어. 산 넘어 산에.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미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빠져. 뒤로 가라. 더 이상 가지 마. 와. 그리고 땅 파고 준비하고 있다가 또 공세로 와. 그러면 또 이렇게 밀리면 또 밀린 거는 못 참으니까 여기까지 가. 스톱! 딱 서. 그럼 저쪽에서 또 준비해가지고 때려 밀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지전이에요. 그래서 그 철의 삼각지대 고지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시 유엔군 지침이 여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요거 점령하는 건 봐주겠다. 대신 빼주고 몰아와라. 그래서 당시 참전했던 미군들 보면 아, 이게 미치겠는 거지. 몇 번을 같은 짓을 반복해야 돼. 그러면 거기서 죽어가는 병사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왔다 갔다. 그렇게 질질 끌다가 더 이상 또 이제 더 이상은 이해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휴전선으로 결정하게 된 건데. 제가 한국전쟁 관련 수기들 읽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때 고지할 때 참 훌륭한 장교와 병사들이 정말 많이 죽어요. 한국군도 많이 죽었지만 사실 그때 참전했던 미군이나 유엔군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집에 살아서 돌아가요. 전쟁터에 살아 돌아가면 한 2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실화가 있는데 기자였어요. 고향에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신문사에서 자리를 줘요. 근데 이제 한 1,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나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혼. 결혼. 더 중요한 게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아, 내가 이제 가정으로 가야겠구나. 요게 이제 한 5년 되면 결혼하고 애가 2살쯤 됐는데 갑자기 징집명령이 나.
그래서 한국에 왔던 그 저기 유엔군 병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병사가 살아서 돌아갔는데 평생 이렇게 집안에 박혀 살고 트라우마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가장 치유가 되는 게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서 한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아, 내 죽음과 내 동료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정말 깨끗하게 씻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자면 우리 세대들이 자꾸 이런 어떤 전쟁의 이런 어떤 그 본질은 안 보고 자기들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당신 잘못했네. 당신 잘못했네. 이거 왜 안 했어? 왜 안 하게 됐는지를 생각해야지. 그런 부분의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념적 정의로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 역사에 이것이 한국인에게도 아픔이었고 전 세계인에도 아픔이었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위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